안녕하십니까. 역사의 메아리입니다. 오늘은 에드워드 기번의 로마 제국 쇠망사 제46장 페르시아에서의 문제들 Troubles in Persia 편입니다. 청취자분께서 특히 이 시기 비잔티움하고 페르시아 관계 그 복잡한 이야기를 좀 더 깊게 다뤄달라고 하셔서요. 저희가 오늘 기번의 이 46장을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볼까 합니다. 네, 맞습니다. 기본이 딱 45장에서는 그 이탈리아랑 교황 문제에 집중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46장으로 넘어오면서 시선이 확 다시 동쪽으로 그 국경지대로 옮겨가죠. 유스티누스 2세 황제가 이제 세상을 떠난 뒤에 비잔티움 제국 동쪽 끝에서 벌어졌던 아주 격동적인 시기예요. 뭐 사산조 페르시아와의 끊임없는 갈등이라든지 궁정 내의 어떤 음모, 또 양제국을 막 뒤흔들었던 불안정성, 이런 것들을 기본이 특유의 그 문체로 아주 생생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오늘 청취자분과 함께 그 핵심을 한번 제대로 짚어보죠. 유스티누스 2세 이후면 황제 자리에 오른 티베리우스 2세나 마우리큐스 황제, 이 시기 정말 힘들었겠네요. 제국 서쪽에서는 계속 이탈리아랑 아프리카 문제 때문에 골치가 아팠을 텐데 동쪽 국경까지 막 문제가 터지면 와, 정말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기본은 당시 제국의 상황을 좀 어떻게 그리고 있나요? 네, 그야말로 뭐랄까 사면초가에 가까웠다고 봐야죠. 티베리우스 2세나 마우리키우스 두 황제 다 사실 능력 있는 통치자라는 평가는 받지만 시대적 상황이 너무 안 좋았어요. 기본도 지적하듯이 제국이 이미 오랜 전쟁으로 국력이 상당히 소진된 상태였거든요. 이탈리아랑 아프리카에서는 계속 소모전이 벌어지고 있었고요. 근데 이제 동쪽의 숙적, 그 페르시아하고의 국경에서 또다시 불길이 막 치솟기 시작한 거죠. 외부 압박이 정말 심했던 겁니다. 내부 사정도 만만치 않았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뭐 황제 권위가 흔들리고 궁전 안에서 암투도 심했다고. 바로 그 점입니다. 그게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기본이 쓰기를 황제의 권위가 약화되면서 궁정 안에서는 파벌 싸움하고 음모가 끊이지 않았다고 해요. 특히 이제 제국 방위를 위해서 군사령관들한테 점점 더 의존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 정치적 영향력은 커지고 반대로 황제의 통제력을 약화되는 약간 그런 악순환이 있었던 거죠. 이런 내부의 어떤 취약성이 동부 국경의 위기랑 딱 맞물리면서 제국은 그야말로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마우리키우스 황제가 느꼈을 압박감, 청취자분께서도 충분히 상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불안정한 비잔티움 제국과 마주하고 있던 페르시아 쪽 상황은 어땠을까요? 거기도 뭐 조용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기본은 페르시아 내부는 어떻게 그리고 있어요? 전혀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극적인 혼란이 막 펼쳐지고 있었죠. 기본은 당시 사산조 페르시아 군주였던 호르무즈 4세, 이 시기에 주목하는데요. 그 유명한 호스로 1세 누시르반의 아들이었는데 아버지하고는 좀 뭐랄까 많이 달랐던 모양이에요. 기본이 묘사하길 호르무즈 4세 통치는 의심하고 잔혹함으로 그냥 얼룩진 시기였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귀족들이나 군부, 심지어 성직자들까지 그의 통치에 등을 돌리기 시작했죠. 내부 불만이 거의 임계점에 다다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 불만이 빵 터진 사건이 바로 그 바흐람 취빈의 반란이군요. 와, 이 인물 진짜 드라마틱합니다. 투르크족 상대로 완전 눈부신 승리를 거둔 영웅이었는데 황제한테 모욕당하고 칼을 거꾸로 잡았다니. 이 이야기가 참 흥미로워요. 기본은 이 부분을 어떻게 묘사해요? 상대로 대승을 거두면서 명성이 자자했죠. 하지만 호르무즈 4세는 그의 성공을 시기하고 또 두려워했어요. 기본에 따르면 호르무즈는 바그람의 공을 막 깎아내리려고 했고 심지어는 그에게 여성의 옷을 보내는 모욕까지 주었다고 합니다. 여성의 옷이요? 와. 네, 자존심 강한 노련한 장군한테 이보다 더한 치욕은 없었겠죠. 이게 결정적인 도화선이 돼서 바흐람은 자기를 따르는 군들을 이끌고 수도 크테시폰을 향해서 반기를 든 겁니다. 근데 흥미로운 점은 바흐람이 수도에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궁정 내에서 다른 반란이 일어났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상황이 정말 빠르게 돌아갔죠. 바흐람의 반란 소식이 전해지니까 수도의 귀족들 중에서도 호르무즈 4세한테 불만을 품고 있던 세력들이 먼저 손을 쓴 거예요. 특히 그 빈도에스라는 인물이 주도해서 호르무즈 4세를 폐위시키고 심지어 두능을 멀게 만들어버렸습니다. 헉, 눈까지? 네, 이런 극도의 혼란 속에서 호르무즈 4세의 아들인 젊은 호스로 2세가 일단 왕위에 오르게 돼요.
하지만 야전에서 잔뼈가 굵은 바흐람 추빈이 이런 궁정 쿠데타 결과를 순순히 받아들일 리가 없었겠네요. 당연히 그랬습니다. 바흐람은 호스로 2세를 그냥 귀족들의 꼭두각시 정도로 여겼고 전혀 인정하지 않았죠. 오히려 여기서 그의 야심이 폭발해요. 기본이 인용한 바흐람의 선언이 아주 인상적인데 스스로를 Friend of the Gods, Conqueror of Men and Enemy of Tyrants 라고 칭했다는 거예요. 아, Friend of the Gods. 그거요. 네, 우리말로 하자면 신들의 친구이자 인간의 정복자, 그리고 폭군의 적, 이 정도가 되겠네요. 와, 야심이 바흐람에게 상대가 안 됐군요. 기본은 이 대결을 어떻게 그리고 있습니까? 네, 호스로 2세가 수도의 민중이나 궁정 노예들을 막 긁어모아서 맞서 싸워보려고는 했지만 바흐람 추빈이 이끄는 정예 반란군에게는 역부족이었죠. 전투에서 패배하고 호스로 2세는 망명길에 오를 수밖에 없었어요. 그 와중에 폐위됐던 아버지 호르무즈 4세는 결국 빈도에스에게 활 시위로 목 졸려서 살해당하는 비극적인 최후를 맞습니다. 아, 비극적이네요. 네, 이제 완전히 쫓기는 신세가 된 호스로 2세는 페르시아를 탈출해서 유프라테스 강변까지 도망치게 됩니다. 바로 여기서 청취자분께서도 궁금해하셨던 그 중요한 결정이 내려지는군요. 동쪽의 투르크족에게 갈 수도 있었을 텐데 서쪽의 오랜 숙적 비잔티움 제국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한 건 말입니다. 마우리키우스 황제에게 망명 요청과 함께 군사 지원을 간청하는 서신을 보냈다고요. 네, 이게 바로 역사의 흐름을 바꾼 결정적인 순간 중 하나죠. 호스로 2세의 서신은 콘스탄티노플의 마우리키우스 황제에게 정말이지, 어려운 선택을 강요했습니다. 망명한 페르시아 왕자를 돕는다는 건 곧 페르시아 내전에 직접 발을 담그는 걸 의미하니까요. 그렇죠. 엄청난 전쟁 비용과 병력 손실, 그리고 만약 실패했을 경우에 외교적 군사적 후폭풍까지 이걸 다 감수해야 하는 위험천만한 도박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이게 성공한다면 비잔티움 제국에게는 엄청난 이득이 될 수도 있었겠네요. 페르시아의 친비잔티움 정권을 세우고 영향력을 확대할 절호의 기회였을 테니까요. 예전에 빼앗겼던 다라나 마르티로폴리스 같은 전략적 요충지를 되찾을 가능성도 있었고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마우리키우스 왕제하고 그의 참모들은 이 문제를 놓고 정말 깊은 고민에 빠졌을 겁니다. 기본은 이 숙고 과정을 비중 있게 다루면서 결국 마우리키우스가 위험을 감수하고 개입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해요. 이거 단순히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망명 왕자를 돕는다 이런 걸 넘어선 아주 냉철한 전략적 판단이었던 거죠. 호스로 2세를 보기시켜서 네, 페르시아를 사실상 속국처럼 만들고 제국의 동부 국경을 안정시키면서 실질적인 영토 이익까지 얻으려는 그런 큰 그림을 그린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로마 군대가 움직이기 시작하는군요. 이때 나르세스라는 장군이 지휘관으로 언급되는데 혹시 유스니아누스 대제 시절의 그 유명한 환관 장군 나르세스인가요? 아, 그 질문 나올 줄 알았습니다. 기본도 독자들이 헷갈릴까 봐 친절하게 주석을 달아놨죠? 아닙니다. 아, 다른 인물이군요. 네, 이름만 같은 다른 인물이에요. 유스티니아누스 시대의 나르세스는 이미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죠. 이런 동명이인 때문에 역사를 읽을 때 가끔 헷갈리기도 합니다. 아무튼 마우리키우스는 이 다른 나르세스가 이끄는 로마군 정예 병력을 파견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내부에 아직 남아있던 호스로 2세 지지 세력들하고 힘을 합쳐서 메소포타미아를 가로질러 바하람 추빈에게 정면으로 맞서게 되죠. 드디어 로마 페르시아 연합군 대 바하람 추빈의 반란군 보기 전쟁의 클라이맥스네요. 결과는 어땠습니까? 아무리 로마군이라도 바하람 추빈이 만만치 않았을 텐데요. 전술과 보급, 그리고 호스로 2세 측 페르시아 군대의 합류는 강력했습니다. 기본은 여러 차례의 전투를 묘사하는데 특히 자부강 근처에서 벌어진 대규모 회전이 결정적이었어요. 아, 자부강 전투. 네, 이 전투에서 바흐람 추빈의 군대는 크게 패배합니다. 결국 바흐람은 동쪽으로 도망쳐서 투르크족에게 의탁하려 했지만 거기서도 환영받지 못하고 결국 암살당하면서 파란만장한 생을 마감하게 되죠. 와,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이네요. 그렇게 쫓겨났던 호스로 2세가 비잔티움 제국의 도움으로 극적으로 페르시아 왕위를 되찾게 되는군요. 마우리키우스 황제에게는 정말 엄청난 외교적, 군사적 승리였겠어요. 그렇습니다. 기본은 이 사건을 마우리키우스 황제의 치세 최고의 업적이자 7세기 초 제국을 덮칠 그 끔찍한 위기 이전 비잔티움 제국이 거둔 마지막 눈부신 성공으로 평가합니다.
수세기 동안 정말 철천지 원수처럼 싸워온 두 제국 중 하나의 왕이 계승 문제에 직접 개입해서 성공시킨 사례는 거의 전무후무했으니까요. 그러네요. 마우리키우스의 과감한 결단과 성공적인 군사작전 운용 능력이 빛을 발한 순간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났으니 이제 평화 조약이 체결되었겠군요. 그 내용은 어땠나요? 비잔티움이 도움을 준 대가를 확실히 챙겼겠죠? 물론입니다. 호스로 2세는 자신을 복위시켜준 은혜에 보답해야 했죠. 그는 과거 페르시아가 점령했던 중요 도시들, 특히 마우리키우스가 노렸던 마르티로폴리스와 다라를 비잔티움 제국에 할량합니다. 아, 돌려받았군요. 네, 국경선이 비잔티움에게 유리하게 조정된 것이죠. 하지만 또 중요한 것은 이 조약을 통해 양제국 사이의 공식적인 평화와 함께 동맹관계가 수립되었다는 점입니다. 동맹이요? 저 두 제국이요? 네, 기본은 마우리키우스 황제를 마치 호스로 2세의 양아버지처럼 묘사하면서 이 유례 없이 가까워진 두 제국의 관계를 강조해요. 적대 관계가 기본값이었던 로마 페르시아 역사에서 정말 보기 드문 장면이죠. 수백 년간의 숙적이 동맹을 맺다니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하지만 청취자분께서도 아시겠지만 역사에서 이런 극적인 화해가 영원히 지속되는 경우는 드물잖아요. 기본도 이 평화의 이면을 보고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기본은 결코 이 성공에 취해 있지 않아요. 오히려 이 화려한 성공 뒤에 이미 드리워져 있는 불안의 그림자를 놓치지 않죠. 겉으로는 양제국이 손을 잡았지만 속으로는 둘 다 심각한 문제들을 안고 있었습니다. 이것들이 바로 머지않아 터져나올 더 큰 분쟁의 씨앗이 되는 거죠. 비잔티움 쪽의 문제라면 역시 제국의 고질병이었던 과도한 영토 유지 부담과 내부 부패 같은 것들이었을까요? 정확합니다. 마우리키우스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비잔티움 제국은 여전히 너무 넓은 영토를 방어하느라 국력이 계속 소진되고 있었어요. 발칸반도에서는 슬라브족과 아바르족의 침입이 계속되었고 서방 영토는 여전히 불안정했죠. 게다가 콘스탄티노플 내부의 정치적 분열과 부패 문제도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전쟁 비용 충당을 위한 증세나 군비 삭감 시도는 군대의 불만을 샀고요. 이게 결국 마우리키우스 황제 자신의 비극적인 몰락, 이 장에서는 다루지 않지만요. 그 몰락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성공의 이면에 이미 몰락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던 셈이죠. 페르시아 쪽은 어떤 약점을 안고 있었나요? 호스로 2세가 왕위를 되찾기는 했지만 내전의 상처가 깊었을 텐데요. 그렇습니다. 페르시아는 길고 격렬했던 내전으로 인해서 막대한 피해를 입었어요. 경제는 피폐해졌고 사회는 분열되었죠. 무엇보다 결정적인 약점은 호스로 2세가 외세, 즉 비잔티움의 군사력에 의존해서 왕위를 되찾았다는 사실 자체였습니다. 아, 그게 걸리는군요. 네, 이건 그의 통치 정당성에 큰 흠집을 남겼고 페르시아 귀족들 사이에 파벌주의를 더욱 부추겼어요. 왕의 권위가 예전 같지 않았던 거죠. 기본은 이 시점에서 이미 사산조 왕조의 내부적인 취약성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깊어졌음을 암시합니다. 결국 마우리키우스와 호스로 2세 사이의 이 특별하고 불안정한 평화는 오래가지 못하고 훨씬 더 파괴적인 전쟁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군요. 네, 기본은 이 46장의 결말에서 바로 그 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마우리키우스와 호스로 2세 개인의 관계는 비교적 좋게 유지되었을지 모르지만 두 제국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들과 역사적 적대감은 사라지지 않았죠. 마우리키우스가 비참하게 최후를 맞고 이후 비잔티움 제국에서 포카스라는 폭군이 등장하면서 상황은 극변합니다. 호스로 2세는 이걸 빌미로 마우리키우스 황제의 복수를 외치며 비잔티움 제국을 침공하고요. 이는 헤라클리우스 황제 시대까지 이어지는 정말 고대 세계 최후의 대전쟁이라고 불릴 만큼 끔찍하고 소모적인 전쟁으로 번지게 됩니다. 와. 그리고 이 전쟁으로 양쪽 모두 극도로 쇠약해진 틈을 타서 아라비아 반도에서 발흥한 새로운 세력, 즉 이슬람 아랍 세력이 두 제국을 모두 위협하게 되는 역사의 거대한 전환점으로 이뤄지죠. 이 모든 이야기는 기본이 후속장들에서 아주 상세하게 다루게 될 내용입니다. 46장은 이렇게 동방에서의 극적인 전쟁과 외교,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불안정한 미래를 암시하며 마무리되는군요. 그런데 기본은 여기서 이야기를 멈추지 않고 청취자분들께서도 흥미롭게 여기실 만한 아주 예상 밖의 방향으로 논의를 전환한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46장의 마지막 문단은 기본의 서술 방식에서 아주 중요한 전환점을 보여줍니다. 거의 50년에 걸친 동방에서의 전쟁과 외교 이야기가 일단락되면서 그의 관심사가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이동할 것을 예고하죠. 마치 한 편의 거대한 드라마가 끝나고 다음 막이 오르기 전
무대 장치가 바뀌는 듯한 그런 느낌을 줍니다. 그 다음 장, 즉 47장의 주제를 예고하는 그 유명한 구절이 바로 여기서 등장하는 거죠. 네, 기본은 다음 47장에서 다룰 내용을 아주 간결하면서도 강렬한 제목으로 제시합니다. 바로 Theological History of the Doctrine of the Incarnation입니다. 아, 그거군요. 네, 우리말로 직역하면 성육신 교리의 신학사 정도가 되겠네요. 와, 페르시아와의 피비린내 나는 전쟁 이야기 끝에 갑자기 성육신 교리라니 정말 의외의 전환인데요. 청취자분들도 이 부분에서 하실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 걸까요? 이것이야말로 기본의 통찰력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그는 지상의 국경선에서 벌어진 군사적 충돌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 이상으로 제국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전장이 바로 신학 논쟁의 영역에 있었다고 본 것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단순한 교류 논쟁을 넘어서 비잔티움 제국의 정체성, 내구 통합, 그리고 이집트나 시리아 같은 속주들과의 관계에까지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이슈였거든요. 아, 단순히 종교 문제가 아니었군요. 네. 46장에서 묘사된 동방 국경의 일시적인 평화와는 대조적으로 제국 내부에서는 이미 신앙을 둘러싼 보이지 않는 전쟁, 즉 교리 논쟁이 격화되고 있었고, 이것이 앞으로 제국의 미래를 뒤흔들 새로운 갈등의 진원제가 될 것임을 기본은 예고하고 있는 셈입니다. 제국의 국경에서는 전쟁이 끝나지 않았지만 황제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다른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검이 잠시 멈춘 자리에 신앙의 논쟁이 제국의 새 운명을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